저 수업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업하고 평가가 하나의 네. 활동으로 연계돼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특히 아까 나왔던 동료 평가와 그다음에 자기 평가 이거는 항상 수행 평가 때마다 필수로 거치는 코스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목적처럼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함께 병행해서 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수행 평가에서 프리라이더를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잡아내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애들이 전부 다 뭐 친한 애들끼리는 다 A 주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B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아직 상대적으로 막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민원도 좀 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명문대를 위한 서열을 매기기 위한 하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쫙 그냥 성적 나오고 OMR 카드로 성적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당연하죠. 깔끔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예전처럼 표준화된 시험으로 할 거라면 뭐 굳이 선생님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문제집 사서 해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게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아니냐. 예전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60 몇 명 막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잠재 가능성이나 역량을 좀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딱 교직에 들어갔을 때 저희 반이 58명이었어요. 58명을 생각하면 저런 방식의 수업 평가를 하라면은 전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쩌거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다가 혹시 이렇게 어렵거나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정말 힘든 지점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렇게 활동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혼자 다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정 중심 평가의 성패 요인은 이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얼마나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요 평가할 때 쓰는 이런 거 이 교구 보여드리면은 위에 있는 칸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다 평가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수준을 수행 과제를 하면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일단 다 했으면 끝났다. 피니시.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헬프.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료 평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다면은 과정식 평가가 조금 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지금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또 제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요. 과정식 평가가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는지 과정에서 선생님이 빨리 파악을 해야 피드백을 바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스포츠 경기 보듯이 이 판을 한눈에 보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나 한 번에 그냥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과정 중심 평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그렇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 불만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과정 중심 평가 결과라고 온 게 이게 우리 아이에게 뭘 의미하는지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렇게 그걸 보면은 가끔은 선생님 많이 바쁘셨구나. 그러니까 한 아이의 구체성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루틴한 그러니까 일상에 보여지는 그 반복적인 것들을 그냥 골라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 갖다 붙인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A라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술할 게 아니라 어떤 과제를 했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A가 어떻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난점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필형 평가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단답형, 선택형
지필 평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논술 서술형 평가는 우리가 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평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그래서 논술형 평가 학생들 실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초등학생이요? 네. 또 혹시 제가 수학 문제를 갖고 논술하시는 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우리 수학에 또 보시죠. 네. 저거는 이제 논술형이 아니고 흔히 평가하는 이제 주관식 평가 그렇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거에 대한 다양한 정말 창의적인 해결 과정이 있어도 정말 포멀한 저 답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주관식 평가는. 그 다음 문제 똑같은 분수의 뺄셈인데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요새 이야기하는 미래교육에서 얘기하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또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그대로 학생들이 답안에 지금 드러나 있어요. 논술형 평가가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좀 지필 평가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 수업이 저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학생들의 그래요? 생각을 뽑아내는 수업으로. 이게 풀어놓는 거군요. 이제 저 서술형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쓰는 네, 건가 네, 보죠? 네. 야, 독특한 분류인데요. 또 다른 생각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지금 선생님이 주셨던 그 문제를 봤을 때 맨 처음 문제 제가 되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네. 네,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저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다른 방식의 생각거리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사고방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정중심 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결국 평가 기준이랑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객관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저희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평가지가 완전한 이제 점수가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정도 성적 정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동안 가장 많은 컴플레인을 받는 수행 평가들을 보면요. 결국 평가 기준 자체를 공개를 안 했고 그냥 점수를 공개할 때 너 총점 몇 점이야 사인하고 들어가 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컴플레인이 쏟아지거든요. 그러겠네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기서 1점만 더 올리면 이제 앞으로 대학을 쓸 때 옵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언제나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몇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평가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평가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리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 그 점수도 얼마나 객관적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전에 평가의 기준, 학습의 목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항목을 평가할 거다라는 걸 공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등에서부터 사실은 가능하고 그 낮은 수준으로 서술 방식을 바꾸면요. 그래서 그걸 공유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수긍이 상당히 빠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초기에 평가 기준을 공개했을 때 학생들의 동의가 쉽게 얻어지지 않으면 사실 학생들과 토론해서 그걸 약간 변형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과정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학부모에게도 공지하라 이런 지침이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과정중심 평가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평가 방법에 굉장히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가 과정중심 평가에 적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역량 평가로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피사에서의 평가 문항입니다. 읽기 역량, 과학 역량, 수학 역량, 창의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하는 문항의 대부분은 선다형 문항이에요. 선택형 문항이고 일부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평가 유형, 방법이 아니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행평가 내실화 관련해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학교에서 좀 그 수행평가 준비를 애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시키고 평가 과제를 줘야 되는데 아니 준비는 안 시키고 평가 과제만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갖고 있는 그 불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경남 학부모님 어떠세요?
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이 살짝 있긴 있죠. 있긴 있죠. 네. 준비가 아이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좀 무리한 그런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해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데 뭐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수행평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몫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적이 면에 있어서는요. 확실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그저 수행평가 하나를 그냥 줄 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가 쌓이니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과중하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끼리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아니 국어를 저희 학교에서는 2명의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근데 한 분 선생님께서 UCC 수행평가를 내주셨어요. 근데 UCC라면 동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른 국어 선생님도 UCC 수행평가를 한 번에 저런 거 하니까. 그게 되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네. 이 융합형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초등학교는 혼자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예를 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시사적인 문제도 있고 수학에 대한 통계도 쓰고 국어에 대한 발표 능력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수행평가를 만들면은 미래교육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융합적 사고력도 더 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평가 방식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평가원에 계시니까 전문가분으로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과제를 집으로 가져가는 일 없어야겠죠. 그 숙제가 되면 엄마 숙제가 되고 사실은 그 엄마의 성취가 아이의 성취로 이어지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빠 숙제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안에 제반 물적 조건이 좀 갖추어질 필요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네, 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선생님께서 쭉 수업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업과 평가를 다 조절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교실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과제를 해놓고 보관할 곳이 없어요. 그럼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사실은 요즘에는 학교 안에 유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개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미리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서 절차상 공정성을 또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사 전문성의 신장인데 사실 지금은 교사가 된 분들을 연수시켜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습시키는 구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런 이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면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전공 교과에 대한 내용 학문은 굉장히 충실하게 많이 학습합니다만 예를 들어 교육 평가, 각 교과 영역에서 교육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걸 그 교사 양성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교육 기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마련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결국 교사들의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얼마나 믿어줄 거냐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믿어줬을 때는 그냥 옛날 방식처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요 이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믿어줬을 때는 이제 이런 과정 중심이나 수행평가가 가능해지는 부분인 건데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이게 계속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이 절대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1, 2점 갖고 목숨 걸지 않는 이런 어떤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고민스럽지만 이 입시라고 하는 장벽 내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과정중심 평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게 대입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한다 하면 결국 보는 거는 고등학교 학생부뿐이잖아요. 그럼 그 고등학교 학생부 안에서 이런 도전적인 한번 그거를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객관성이라는 게 아직 완전히 보장돼 있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 객관성이 보장되기 전까지 이런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미들을 최근 들어서 이제 대입 전형이 어쨌든 좀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어쨌든 직접 확인해 봅니다. 그게 이제 생활기록부의 질을 통해서 반영이 되기도 하고 면접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입학사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 토의 토론 수업을 많이 해본 아이들이라든지 프로젝트 활동을 참여해봤던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에 정말 성실하게 참여했던 아이들과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했던 아이들 간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관점과 철학에 있어서 오면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역량들을 잘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유도를 해주면 대입 때문에 뭐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변하는 흐름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고등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그래도 수시가 엄청 많아졌다. 수시로 대부분 대학을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수시 전형 내에서 결국은 수능 최저 제도라는 게 존재가 하다 보니까 수능을 학교에서도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교육과정 내에서도 수능 공부를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수능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의 대부분의 객관식에 이제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도 결국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한계점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제 대입 전형 단순화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시로 가는 아이들에게는 굳이 수능 최저 등급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갖고 제대로 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사실 되는데 지금은 이왕이면 전형이죠. 이왕이면 수능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해야 되고 비교과도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 대입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의 원리에 맞춰서 좀 보되 한 가지의 전형을 갖고 깊이 있게 보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인하 박사님이 교육과정 평가원 대표에서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원 소속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네, 네. 지금 토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고 또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서 고등학교 내신, 대입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충하지 않느냐 이런 맞아요. 걱정들인 건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지점이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은 사실은 있어요. 지금은 내신 뭐 9등급제가 있지만 동시에 성취평가제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츰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2019년 고1부터는 진로선택교과에서 ABC 3단계 학업 성취를 대입 전형시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고요. 2025년부터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변화 속에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어쨌거나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제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 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한 평가의 방향, 앞으로의 평가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논의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희 평가의 방향, 가치들을 만들어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춘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토드 로즈의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우리 평가 체제는 어찌 보면 평균값들을 합산해 갖고 서열화시키는 방식들인 거죠. 이 안에서 학생들은 예컨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 때문에 인생이 발목 잡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강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약점을 자악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와 경쟁하고 나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앞으로 특히 협업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좀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평가 체제, 교육 시스템의 변환이 되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새로운 학력에 대한 개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교육에서 말하는 이 학력에 대한 개념은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력은 이 역량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또 사회에서 같이 이 역량을 필두로 한 이 신학력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합의해 주신다면은 뭐 평가나 입시가 같이 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새로운 학력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좀 취득을 하시고 제대로 인식이 돼 있고 안다면 지금의 저희가 교육 목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평가라는 게 사실은 학생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라면 평가 자체로서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되고 교사에게는 자기 교육 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놓지 않아야 평가가 어떻게 바뀌든 그 평가의 변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가장 가지고 있는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원. 네. 이게 하루 동안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치르는 시험, 그걸로만 이제 평가가 되고 나중에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토대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잖아요. 그걸 보이는 평가 방식이 저희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함께 나타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좀 단순하고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면 우선 고등학교에서 내신 수능 절대평가를 일단 받고 나야 이 학생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특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체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인 평가의 목적, 지향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고스키는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교육 지원을 확인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학습 지도를 해주는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 에듀테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칠판이 일러닝으로, 일러닝이 모바일로 그 다이내믹스를 인정해야 돼요.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습자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다. 아이들한테 세상이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무척 학습에 대한 자발적 호기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구나.